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지만 여당 내 후폭풍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도 이송받아 함께 수사합니다. 고환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 상승했는데 특히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강력한 새밑 한파가 새해 초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예비 후보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 사건도 차례로 서울경찰청에 이송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정영수 기자, 강선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강선우 의원 측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준 1억 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했다며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관련 인사들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다른 사건들도 수사 중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비위를 제보한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의 인사에 개입하고 쿠팡으로부터 고가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고발인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서울 일선경찰서에 김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는데 오늘 속속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보좌관에게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들의 업무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으로 사건 이송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경우 김 전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수수하고 특혜성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역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길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서울경찰청이 다른 사건들도 모두 이송받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사퇴했지만 이른바 1억 공천 헌금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권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을 고리로 계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보죠.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직 사퇴에도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죠. 네, 김 의원 사태에 결정적 한방으로 작용한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에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김병기 의원이 묵인했다는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김병기 의원은 물론 당시 다른 의원들의 공천 비리는 없었는지도 수사, 나아가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김경 시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대한 현금 영수 중이라며 김병기 의원이 비밀병기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보도된 녹취록 살펴보면요.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곤 김씨 의원의 공천 배제, 즉 컷오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김경시 의원은 2주택, 상가 5채의 다주택자라 민주당 공천 기준 이미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정작 다음 날 민주당은 김씨 의원을 단수 공천해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씨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당시 민주당은 실거주 등 불가피 사유에 대해 다주택자 예외를 인정했다며 문제가 된 주택은 고령의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 개인 비위를 넘어 당의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다 보니 민주당 지도부는 이래저래 난처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전북에서 김병기 의원 사퇴 뒤 첫 최고위가 열렸는데 정청래 대표 관련해 이런 방구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수현석 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병기 의원이 1억 원 공천 헌금 논란 이전에도 정부에 부담이 될까 사퇴를 고민했다면서도 녹취록 보도엔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탈 붕괴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감찰에 착수하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을 내년 1월 11일로 정하면서 속전속결 수습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도 함께 예정돼 있는데요. 이미 명청 대리전 구도인 최고위원 보궐에 더해 친명계의 핵심 김병기 의원의 후임을 누가 뒤이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3선의 진성준 의원이 오늘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도 내부 문제로 속이 시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계파 갈등의 최대 뇌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예시판 사건에 당무감사위 조사가 어제 발표되면서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 오늘도 SNS를 통해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했다며 이 위원장과 그 배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이 위원장도 동명이인이 IP와 휴대전화 뒷번호까지 모두 같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가족관계로 봐야 한다면서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의 서면 질의엔 응하지 않더니 이제와 뒷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 YTN에 최소한 당무위가 객관적으로 시비 걸 수 없는 결과를 내놔야 할 거 아니냐며 순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태를 이렇게 키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는데요. 당내에서도 김 전 원내대표 의혹에 한창 불이 붙고 있는 이때 자꾸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 답답한 형국이라며 아쉬움이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지도부는 당무위 자체 결정이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일단 연초 윤리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인데 어쨌든 연초 장 대표가 쇄신안을 예고한 상황에서 연말 이 문제를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는 표정도 읽힙니다. 네, 또 국회에선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도 역시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대신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자리를 지켰는데 오늘도 대부분 질의에 모른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위원들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계속 이런 식이면 한국을 떠나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국회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국회 모욕죄 추가 고발까지 언급됐습니다. 범킴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지금 즉시 위증 고발해야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Still not being allowed to answer the questions. 나는 모른다고 Still not being 했습니까? allowed to answer. 저는 I don't 김범석 know. I 의장이 have business 청문회 보지 conversations 않았다라고 with him 말씀하지 and the 않았습니다. entire 저는 board. 모릅니다. 로저스 대표는 어제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에 따라 자체 조사를 했다 말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한 위증죄 고발 가능성이 거론되자 오늘은 자신의 답변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은 탓이라며 통역 실수를 주장했습니다. 과방위는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방침이고 별개로 쿠팡 국정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청문회에 불참했는데 민주당도 김 의장의 이딴 불출석에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태로 여야 원내 협상이 포류하고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한일 해저 터널을 담당하는 통일교 단체 이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받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곧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한일 해저 터널 사업과 관련해서 통일교 고위 간부를 소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통일교 산하단체 세계 피스로드 재단의 박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피스로드 재단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박 이사장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에 이어 UPF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이 통일교 로비의 핵심 고리로 꼽히는 만큼 박 이사장을 대상으로 UPF와 한일 해저터널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우 전 세계본부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교단 자금을 이용해 한 명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서둘러 송치한 건데 경찰은 이 시점 이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올해 안에는 결론이 어려워졌는데 이 경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공소시효 만료 임박 우려가 제기됐던 전재수 의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윤영우 전 세계본부장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2018년에 전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올해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한학자 총재 특별 보고 문건에는 2019년에도 통일교 측과 전 의원의 만남을 암시하는 대목이 수차례 등장하는 만큼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뇌물죄는 액수가 3천만 원에서 1억 원은 공소시효가 10년,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전 의원이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명품 시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라 관심인데요. 경찰은 그런 만큼 당분간 명품 시계의 행방 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곧 수사에 나서죠? 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은 오늘까지는 모든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이 김건희 특검이 경찰에 넘긴 사건에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우선 수사팀장부터 임명하는 등 수사를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조만간 전체 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다음 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휴정기가 끝나면 주요 사건들의 선고도 예정돼 있어서 2월 말 인사 전까지 법원은 쉴 틈 없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휴정기이지만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있죠? 네, 휴정기는 다음 달 9일까지인데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병합을 위해 그저께와 어제 연달아 공판기일이 진행됐는데요. 모레인 2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란 혐의 재판이 계속되는데 재판부는 휴정기가 끝나는 날인 1월 9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김건희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건진법자 측근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군사정보 유출 혐의 항소심 등 재판도 휴정기에 열립니다. 특검법의 사건 처리 기한이 1심은 6개월, 2, 3심은 각 3개월로 규정된 만큼 재판부들이 속도를 내는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럼 휴정기 이후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법원의 겨울 휴정기가 끝나면 2월 말에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 선고가 보통 이 시기에 몰리는데요.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 일부도 이때 선고가 이뤄집니다. 내년 1월 16일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고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선고가 나옵니다. 1월 28일에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통일교 금품 수수 공여 의혹 사건 선고가 일제히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김건희 특검이 일괄 기소한 매관 매직 등 의혹이나 최상병 특검에서 넘긴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은 휴정기 이후로 심리가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환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이승은 기자, 통계로 확인된 물가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데 넉 달째 2%대 상승세입니다. 지난 8월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로 1.7%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 물가는 9월에 2.1%, 10월과 11월에 2.4%, 이번 달에 2.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석유류와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영향도 겹쳐서 석유류는 6.1% 뛰었습니다. 경유가 10.8% 오르며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지난 2월 이후 최대폭인 5.7%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4.1% 올랐습니다. 수입 쇠고기 물가가 8% 오르며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고등어가 11%, 바나나 6%, 키위가 18%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에 쌀이 18%, 사과가 19% 넘게 올랐습니다. 먹거리 물가는 고환율의 기후, 정부 수급 조절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집계됐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정부 물가 안정 목표 2%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약세의 영향으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고물가와 한파 속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감면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만 8천 원 감면합니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 7천 원을 추가 지급해서 총 지원액을 51만 4천 원까지 늘립니다. KT가 무단결제와 침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앞으로 2주간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KT에 남은 이용자에게는 매달 100GB의 데이터와 OTT 이용권 6개월치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등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연임을 포기한 KT 김영석 대표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을 지고 위약금 면제 조치에 나서라는 정부 요구에도 응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통신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 겪으셨던 불편과 염려 하나하나마다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보상하고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9월 이후 해지 고객도 소급받을 수 있지만 신규 가입자나 알뜰폰 고객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약금 환급은 다음 달 14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와 KT 매장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약금 해지 기간이 끝나고도 KT에 남아준 고객에 대한 보답 방안도 준비됐습니다. 6개월간 매달 100GB의 공짜 데이터를 제공하고 50%의 추가 로밍 데이터와 6달치 OTT 이용권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OTT 중에서 선호하시는 OTT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다른 혜택 구성으로 번갈아 가면서 조성을 해서 6개월 동안 멤버십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멍난 정보 보안망을 고치기 위한 KT의 1조 원 규모 투자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모든 접속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도입하는 등 보안 시스템을 원점부터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위약금을 면제한 열흘 동안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고객만 16만 명 이상. 아예 이탈 방지 선물을 함께 준비한 KT의 대책이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했던 셀프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시스템에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를 소환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오늘 오전 공익 제보자 김준호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사 전 기자들을 만나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래 일용직에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지급 사태가 늘어났다며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작성 요구한 사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 수십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는 현우진, 조정식 씨 등 유명 강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조정식 씨가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EBS 교재를 집필하거나 수능 모의고사를 출제했던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제공받은 거로 파악됐는데 조 씨의 경우 EBS 교재가 발간되기도 전 미리 문항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해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를 제공한 전현직 교사 3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에는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능 문제 출제와 문항 판매를 병행한 교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암암리에 이뤄진 사교육 카르텔은 2023년도 수능 영어 문항이 조 씨 간의 모의고사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사전 유출인지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조사 결과 문제 거래 정황이 확인돼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전현직 교사 72명 등 100명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가운데 46명을 재판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중장기 의사 부족 숫자를 추산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는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1,000여 명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7년부터 매년 수백 명씩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는데요.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다음 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5달간 12차례 회의를 연 의사인력수급추계위가 미래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지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추계위는 임내원 일수에 따른 전체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의사 수요를 추산했는데 오는 2035년엔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이 부족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또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적게는 5,704명에서 많게는 11,136명까지 늘어날 거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35년에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거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준입니다. AI 도입에 따른 미래 의료 환경 변화나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결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기초모형 최소 추계를 기준으로 2040년까지 최소 5,000명 이상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2027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500명 넘게 증원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 개의 모형을 선택을 함으로써 위원님들 간의 그 견해가 다른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추계위가 이런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 제출하면 보정심은 다음 달 안에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벌써 의료계에선 전 정부 일방적 결정과 다를 바 없다거나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지 말란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가 구체화할수록 의정대치 전선은 한층 가팔라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암 투병을 해오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안 씨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하면서 어제 오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료진의 조치 아래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확한 상태는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측은 안 씨가 음식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새해 시작과 동시에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습니다.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입니다. 우선 4일부터 6일까지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경주 에이펙 때에 이어 불과 2달여 만에 양국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中韩是搬不走的重要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할 거로 보입니다.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민생 현안도 다룰 거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6일부터 7일까지는 상하이에 머뭅니다.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청사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거로 예상됩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등 두 나라 미래 협력을 선도할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일정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한령 해제 여부와 대북 관계 그리고 중일 갈등 등 민감한 주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타이완 포위 훈련 와중에 발표됐습니다. 자칫 한중 정상 외교가 지정학 이슈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2, 1, 번! 발사 명령과 함께 중국의 장거리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불을 뿜습니다. 타이완 앞바다에 드론을 띄워 목표한 좌표에 떨어지는 장면까지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팔기로 한 하이마스를 겨냥해 화력을 과시한 겁니다. 报告指挥员，无人机捕获炸点影像，已对台岛以北海域航线完成封控。 7번째 타이완 포위 훈련 둘째 날, 상륙함 4척이 처음 투입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후방 지원 차단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 폭격기와 탄도미사일도 동원했습니다. 比赛挑战联合国宪章里
有关不得使用威胁和武力的原则，持续破坏国际秩序以及区域上的现状。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전략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 한미일 동맹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이 대통령의 첫 방중이자 일본 방문 직전에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 당국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期待在两国元首的战略引领下，此访为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进一步向前发展发挥积极作用。 하필 타이완 훈련 와중에 이루어진 이 대통령의 방중 발표에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되지는 않을지 우리 외교 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 사퇴 이유에는 최근에 공개됐던 이 녹취가 결정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개된 녹취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도 잘 모르세요. 자, 지금 많이들 일단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강선우 의원이 뭔가 읍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시 그 공관위의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원칙적인 대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공천 관련해서 1억 원을 수수한 뭐 이러한 정황으로 들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강선우 의원의 말로 보더라도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상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받은 거는 본인이라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사무국장은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또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은 밝히진 않고 있죠. 예. 오히려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만 예. 저는 이것은 강선우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공천 관련해서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3명의 그 시의원 공천 희망자가 있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중에 한 명이 김경 시의원이었고 그러면은 후보자로서 공천 신청을 한 다음에 이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의 단위의 명목은 공천과 관련한 게 자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녹취록이 나온 이상 강선우 의원이 피할 것이 아니라 받은 시점 그리고 또 보관 기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본인은 돌려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돌려줬는지 이러한 부분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셀프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도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말에 결국은 오히려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경찰청에 고발도 돼 있는 상황이라 예. 오히려 그 경찰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좀 수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강선우 의원이 좀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SNS에 해명글을 올리긴 했는데 그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조건부 그 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의문이 남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이 돈을 돌려준 건지 아닌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어서 약간 좀 답답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해명으로는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혹들이 따르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돈을 제공했다는
김경 시의원이라는 분도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예. 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준 적이 없다. 근데 마찬가지로 공천을 대가로 이런 전제를 붙여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나 이런 걸 의식하고서 그렇게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싶은데 강선우 의원의 그 해명문에 보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돌려줬다도 아니고. 줬다가 아니죠. 그래서 과연 예. 이게 돌려준 건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적으로 윤리감찰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은 아마 같은 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예. 됐고요. 이게 당 전반의 공천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예.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한 악재를 지금 만났다고 보고 그동안에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그런 어떤 공천 제도를 통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부해왔던 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민주당 곤혹스러운 처지고요. 김병기 그 당시 공관위 간사가 저 녹취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만 예. 결과는 단수 공천이 다음 날 됐어요. 그러니까요. 경선도 아니고. 예. 그럼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김병기 의원이 말은 저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강선우 의원의 살려달라는 예. 읍소에 결국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덮기로 하고 덮어준 거냐. 그 예. 가능성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김병기 공관위 간사도 어쩔 수 없는 더 힘 있는 외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상상력도 저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김경시 의원이 그 기준에 맞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다주택지 않은 공천 예. 그 컷오프 대상자였고 김병기 그 공관위 간사가 강선우 의원한테 그냥 컷오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예. 녹취록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결과가 바뀐 건데 더 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감찰, 자체적인 진상조사 이런 걸로 밝힐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결국에 수사밖에 없고요. 이 수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당에서는 벌써 특검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재를 털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당에서도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서 이제 윤리감찰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대상에 김병기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좀 그 대목이 의아한데요. 김병기 의원이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알면서 최소한 묵인한 그 문제점은 있잖아요. 그것도 뭐 업무방해 혐의 이런 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의 진상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김병기 의원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다른 의혹들도 윤리감찰 대상이에요. 비단이 강선우 의원과의 저 녹음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이제 당시에는 현직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윤리감찰까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그 부인이 구의회 부의장의 뭐 카드를 썼다. 이거는 이제 범죄 성립 가능성마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당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을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선회하자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조사를 먼저 하고 지금은 이제 김병기 의원은 참고인 정도의 지위인데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들었던 그 녹취가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본인이 직접 이제 녹음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녹음을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좀 대비를 해서 방어용으로 녹음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녹음이 도대체 어떻게 공개가 된 거냐? 이런 그 경로도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기 방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 대화의 내용대로 하면 당연히 예상되는 건 김경 시의원이 공천이 안 됐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에 왜 녹음을 했는지 저는 뭐 자기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납득이 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것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3자와 공유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제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자기의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을 뭐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은 원내대표 사퇴에 직격탄이 된 것이 바로 이 녹음 파일의 그 유출이었기,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인의 의원직 사퇴뿐만 아니라 이것은 강선우 의원의 이신상의 뭐 일탈행위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가 김병기 의원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 시의원을 공천을 했다? 이러면은 이것은 민주당의 도덕성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참 김병기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것이 제3자에게 정말 그 공유가 된 거라고 하면 정말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뭔가를 상의하기 위해서 보내줬을 것입니다만 참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에 사실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경그 시의원의 그 공천 관련해서는 이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다 받은 순간 범죄가 완성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줬다고 한들 받는 순간 기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녹취록에 보면은 상당 기간 보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통상적이라면 만약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그런 거액을 두고 갔다는 거를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냥 통상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바로 반환하라고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또 사무국장을 통해서 보관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문제가 크니까 살려주세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강선우 의원이 결국은 이 돈의 성격을 알고 받았고 이것을 또 보관을 시키다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김병기 당시 그 의원과 상의를 한 걸로 보이고 이것을 민주당 서울시당에 덮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큰 민주당의 도덕성이나 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덮었다라는 말이 가능성이 있기도 한 게 왜냐하면 지금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도 당에서 상당히 강 의원을 좀 엄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과거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엄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뭐 저 알았다면은 그렇게까지 장관 후보 추천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저게 유출되게 된 경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녹취를 한 당사자는 김병기 의원이 맞고 이게 이제 통화 녹취가 아니고 대면에서 미팅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녹음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제3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추정컨대 지금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과 김병기 의원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충돌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할 때 특히 그 변호사들이 저 보좌진들이 변호사였습니다. 때문에 일종의 이제 법률적인 검토 혹은 이 대화가 갖고 있는 여러 측면의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시켰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와서 이제 밖으로 외출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선우 의원이 수사를 통해서 진상은 가려지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밝혀야 됩니다. 그게 그나마 본인이 이후에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저는 국민들 앞에서 떳떳한 행위고 당에도 부담을 덜 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의 대응도 저는 조금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과거에 그 이춘석 그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진 폰으로 주식하는 게 이제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징계 윤리감찰에 회부했는데 바로 사실은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내에 탈당 공고 압력 때문에 탈당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혹스럽죠. 이런 일이 없는 정당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이게 뭐 이 어떻게 보면 둘러댈 수 없는 그런 그 정황이 녹음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강선우 의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수습을 지금 하고 또 당에서도 그걸 강선우 의원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좀 없어서 제가 보기엔 조금 의아하고요. 어쨌든 이건 어마어마한 악재입니다. 이게 무슨 그냥 그 갑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논란들은 갑질이었고 그 중에는 범죄가 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거라기보다도 이제 처신의 문제, 태도의 문제 이런 거였는데 이건 명백한 범죄고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1억 이상의 뇌물이면요 징역 10년 이상을 받습니다. 법정 최저형이.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당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지 혹은 강선우 의원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게시판의 글 일부가 한 전 대표와 가족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전 대표 처음으로 가족이 올린 글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 대통령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저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신뢰하던 장동혁 의원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이거는 그냥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고 예. 이건 익명 게시판에다가 문제없는 글을 쓴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장 대표가 대표가 나서 1년이 훨씬 지난 얘기잖아요.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다시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이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의 글을 전수조사해서 뭐 문제되는 것이 뭐 열 몇 개다 뭐 이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대표를 사퇴하라는 것이 그 문제되는 12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되지도 않는 것을 그 뭐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일단 지금 들으신 녹취를 보면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어제였나요? 네, 했던 부분이고 지금 나중에 들은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는 지난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친한계에 소속이 돼 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좀 두둔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1년 전에 장동혁 의원과 지금 당대표로서의 장동혁 대표가 반대로 입장을 지금 바꾼 데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계엄이라는 그 위헌적인 배엄이 있었고 또 국회에서 또 탄핵 또 소추 의결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장동혁 당 대표가 그 당시 또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사실 바뀐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이번에 본인이 당 대표로 출마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또 여러 당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원 게시판도 그대로 묻고 갈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리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가 된 것이죠. 이제 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키는 오히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일부의 사실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 회부를 한다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밝혀야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충분한 또 소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다 들어본 다음에 사실 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도 작년에는 본인의 가족이 이러한 당원 게시판 글을 썼다는 것을 에 대해서 어떤 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스스로 당원 그 가족 중에 일부 가족이 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지금 인정했다는 것은 저는 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나 태도도 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되 정말 당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그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 같은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지금 위에서 똘똘 뭉쳐야 될 때 또 당원 게시판의 이 발표로 인해서
또 사분 오해라는 이런 모습이 예. 보여지는 것이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관계는 정확히 밝히되 당이 통합이나 또 어떠한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내년에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이러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느냐? 왜냐하면 이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든 발표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왜 굳이 이 시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 같은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권의 악재가 발생하고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순간에 순간마다 계속 이제 당 내부 문제를 가지고 뭐 지난번에 김종혁 최고위원 그 징계 결정도 그랬고 근데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이게 오히려 당 대표나 지금 당 지도부가 내부 총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마저 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그 사정을 당 밖에서 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이럴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게시판이라는 곳은요 어느 당이든지 일종의 하수구 같은 곳입니다. 네. 별의별 얘기들이 다 거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익명이잖아요. 네, 그러려니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뭘 비난이 올라왔다 한들 그게 대통령 부부라 한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려면 정당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익명 게시판을 열어놓고 그게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기사를 올렸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실명 추적을 하고 그걸 징계의 대상으로 올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아쉬운 게 어제 사실을 인정했으면 유감 정도는 표했어야죠. 그게 이제 불법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저걸 저렇게 캐는 게 정당하지 않더라도 당 대표였던 분의 가족들로 인해서 당 내부에 이런 논란이 발생했고 비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로. 그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법률가여서 그런지 지극히 법률가다운 이제 그런 입장 표명만 했다고 봐요. 그런 점들이 양쪽 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한가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집안 싸움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좀 과하게 소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나 지금 당무감사위의 분위기는 징계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를 하려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캐고 해가지고 어제 그 이호선 위원장인가요? 그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무슨 맥락인지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가 못할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디지털 뭐 패턴 분석을 했더니 한동훈 대표의 관리 책임이 적어도 있다. 무슨 말인지 저는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호한 말로 발표를 하고 또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는 어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런 류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올린 글이 아니고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표 조작이다. 이런 또 반론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뭐 다 좋은데 이 문제가 이럴 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의힘의 처지나 상태가 이거 가지고 저렇게 내부에서 집안 싸움을 벌이면서 이 당력을 소모하고 있을 때인지 제3자가 밖에서 봐도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은 전 의원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까?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 될 사안인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당 대표 출마를 할 당시에 이 부분을 살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또 꼭 이거 부분을 뭐 책임 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밝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당원들의 또 일부 목소리가 있었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이것이 오히려 지금 오늘이 12월 31일이고 그러니까 내일이면 2026년이 되는 거고 2026년이면은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당의 어떤 시끄러운 상황은 오늘까지는 다 마무리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당무감사 결과도 뭐 좀 또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만 답답한 것이 중앙윤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 문제를 어쩌든지 간에 국민의힘으로서도 털고 가기 위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서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뭐 거기에 대한 시비비를 가리고 그다음에 좀 심기일전에서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중앙윤리위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회부는 했습니다만 지금 판단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중앙윤리위원회를 안 하는 동안에 이거 시간만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방선거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상황이고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너무 좀 늦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필요 없는 그런 소모전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자의 그런 감정을 드러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좀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통합의 길로 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내힘의 이런 발표에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해훈 전 의원의 행보와도 좀 멀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자신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내란 세력 아닙니까?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과거의 모습과 최근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해훈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국 최초로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뭐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뭐 그런 사진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협의 구성원들, 이를테면 뭐 시도의원도 있을 거고 시구의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당직자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삭발을 지시해서 삭발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해훈 그 후보자가 최초의 입장 표명했던 것처럼 분위기에 휩쓸려서 갔던 것 잘못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정도라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좀 주도했다. 네,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도 그 의미가 잘 뭔지 모르고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치를 지금 하루 이틀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3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장관 후보자가 될 정도의 분인데 그 내란과 위헌적 계엄의 법률적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해명이라고 보고요. 차라리 그때 잘못을 반성하면서 내가 정말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성공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지난 잘못을 만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진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과거의 본인의 행동에 어떤 의미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식으로만 해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걸 지켜보는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저는 뭐 청문회 때 아마 이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진솔하구나, 진솔하게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도록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는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청문회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 청문위원들 모두를 지금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후보자가 놓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에 또 이해훈 후보자가 이야기한 이런 여러 가지 것,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에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을 해왔던 것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에 좀 수장이 되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는지 아닌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엄격한 그러한 검증이 지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것을 자리 하나 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계엄 옹호 발언을 했던 분이 또 계엄에 대해서 극렬하게 그렇게 비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소신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이 공직자라는 특히 장관이라는 이런 자리라는 것은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질도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책임감, 뭐 도덕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신 없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해 동안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갑질 의혹이 있으신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제보가 좀 많이 수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어떤 그런 도덕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또 본인의 소신을 바꾸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잣대에서 엄격한 검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보수 인사 영입이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S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영입 관련된 설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워낙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우측으로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이 부분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죠. 그 조경태 의원은 그런 제안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당을 혁신하고 당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겠다. 근데 제안이 만약 온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이게 그 당이 축소지향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호개인 세력이 중심이 된 그런 당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그 모습마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좀 합리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경계를 중도, 뭐 보수까지 이렇게 확장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손을 내민다면 저는 많이 흔들릴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그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즉시 제명을 하고 또 연일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 진영에 있던 인물까지 폭넓게 기용하는 그런 용인수를 보이는데 야당은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저렇게 속 좁은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 시선에서는 어떤 게 바람직한 정치라고 보일까. 국민의힘에서 사람 빼가게 한다. 이게 만약 그 보수 인사를 영입하고 싶었다면 공식적으로 당을 통해서 제안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의 인사권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거의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다가 지금 협치를 제도화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치의 제도와 상대가 될 만한 모습을 국민의힘이 전혀 못 보이고 있는데 왜 상대편에서 상대당이 이렇게 취약해져 있는데 뭐 그것까지 배려를 해야 됩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만약 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이해운 의원 영입과 같은 공세를 대대적으로 취해온다면 그걸 방어할 힘이 현재로서 국민의힘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을 우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양당 모두 큰 위기에 놓인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새밑 한파는 밤사이 더 세질 것으로 보여 해넘이에 가신다면 보온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혜은 기자, 예고대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서울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에도 한파주의보가 확대 발표됐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그 밖에 한파경보도 경기 동두천과 연천, 포천, 또 강원도 정선, 철원 등으로 확대했고요. 한파주의보도 충남과 남부 일부 내륙으로 더 확대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한파가 더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서울 기온이 오늘 영하 7.2도, 체감온도는 영하 13.4도까지 내려갔고 특히 중구와 은평
양천구, 동작구 등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향로본 기온이 영하 17.6도, 체감온도는 영하 30도에 달했고 대관령도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세미탄파는 밤사이 더 강해져서 새해 초반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따라서 해넘이가 있을 오늘 오후 늦게부터 저녁 사이 보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해가 지는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서 영하 11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새해 첫날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파주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겠고 중부지방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해넘이는 대부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예고된 대로 내륙은 대체로 맑아서 비교적 깨끗하게 해넘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또 제주도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서 마지막 해넘이가 구름에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오후 5시 23분에 마지막 해가 저물겠습니다. 이후 새해 첫 해돋이도 내륙에서 깨끗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상간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돼 구름에 가려지는 곳이 많겠고요. 해안과 해상에서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올겨울 벌써 3명이 한랭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사망자 모두 고령층이었다며 연말연시 강추위가 예보된 만큼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달에만 한랭 질환으로 106명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환자의 92%는 저체온증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 한랭 질환 통계를 보면 전체 환자 21.3%가 음주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술을 마시면 체온 저하를 잘 느끼지 못하게 돼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전남과 강원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집안 전체는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는 거기 막 바로 옆집이니까 뭐 울렁졸렁하는 애를 다 내려갔지. 그럼 인사는 잘해. 그러니까 자주 만나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주민 5명은 자력 대피했으며 소방당국은 차량 25대와 인원 96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다음 달 2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2명은 미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붕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회오리 치듯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향해 물줄기를 뿌립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나주에 있는 폐차장 야외보관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과 함께 연기가 많이 발생해 소방당국의 신고가 이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백석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나란히 가던 화물차와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난 화물차가 2개 차로를 모두 가로막아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 도로공사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일선 경찰서들이 오늘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서초서는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보좌관에게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의 업무를 도와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 왔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오늘 김 전 원내대표의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관련 사건 등을 이송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일선 경찰서에서 이송받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뒤 이 문제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 60% 급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만 1,400여 건으로 전월 대비 11.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와 달리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8천여 건으로 전월 대비 4.1% 늘었는데 월세 비중은 62.7%로 1년 전보다 5.3%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모습입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2만 9천여 가구로 전월 대비 3.9% 증가하며 3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오늘 밤 서울 보신각과 광화문, 명동 등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새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보신각에서는 밤 11시부터 시민 대표 11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개최됩니다.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9개 기관이 협력한 대규모 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밤 10시 50분부터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전광판을 통해 몰입형 미디어 아트 카운트다운이 동시 송출되며 한복 패션쇼인 광화문 패션로드와 K-팝 공연, 탈놀이 퍼레이드가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어느새 1,4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 증시 화랑과 집값 급등까지 올해는 경제 산업 분야에서 굵직한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주요 경제 뉴스 오동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여파에 2,3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증시 부양책과 AI 붐을 타고 지난달 4,226까지 올라 역대 최고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월 1,347원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자 물가 불안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4차례 동결했고 외환 당국은 환율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쏟아부은 관세 폭탄에 우리 경제는 휘청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길었던 불확실성의 터널을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막판 협상의 쟁점이었던 대미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 규모로 조정됐습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밀고 끓은 덕분에 올해 수출은 사상 처음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내년 슈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26년 예산은 8.1%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내년 국가 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수 보강을 위해 법인세율을 1% 올리고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기로 하는 등 3년 만에 증세 기조로 유턴했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정보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을 시작으로 3천만 명 넘는 규모의 쿠팡 정보 유출까지 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2차 피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뒀지만 강남 등 핵심지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입주 물량 급감으로 전세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고액 월세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한국의 맛을 제대로 알아버렸습니다. 라면과 김치에 이어 김 수출까지 크게 늘며 K푸드 수출액은 최대치를 또 경신할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025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글로벌 정세가 격동한 한 해였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을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한 트럼프는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했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곧 전방위적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는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을 개선하고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This is Liberation Day. With today's action, we are finally going to be abl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중 간 140%를 넘나드는 초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전쟁에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수렁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의 규제에 나서자 중국은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미중 정상은 10월 에이펙 기간 전 세계 관심 속에 일부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불안한 무역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트럼프는 관세를 지렛대 삼아 동맹과 우방국들에는 안보 무임승차는 없다며 국방비 증액과 역할 확대를 관철했습니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3.5%,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찰 대신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트럼프는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깊숙이 개입했지만 아직 평화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부적으론 강도 높은 이민 정책과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취임 초 47%였던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의회나 관료사회 견제 없이 1년 내내 독단적인 행보를 보인 트럼프에 대한 민심 이반은 미 전역의 노킹스 시위로 터져나왔습니다. 내년 초 미 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판결과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국정질주의 제동이 걸릴지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올해 우리 한반도는 기후위기의 경고를 연달아 체감해야 했습니다. 초대형 산불을 시작으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찾아왔고 겨울 초입에는 기습 폭설까지 이어졌죠. 본격적인 기후재난 시대에 들어섰다는 게 공통된 분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3월) 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건 꽃소식이 아닌 불길이었습니다. 사상 처음 경험한 초대형 산불은 강풍을 타고 뛰는 속도보다 빠르게 번졌고 산을 넘어 도시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여름에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기후가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강릉과 동해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돌발 가뭄에 시달렸고 호남과 영남 등 전국 곳곳에서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계절, 정반대의 재난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밤낮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지반이 약해진 산지에서는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늦더위와 이른 추위가 겹치며 가을은 점점 짧아졌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겨울 초입부터 기습폭설과 한파가 되풀이됐습니다. 각종 기록을 경신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극심한 기상가뭄 등 강하고 독해진 복합기후재난, 다양한 위험기상으로 기후위기의 단면을 볼 수 있는 해였습니다. 정부는 5년 만에 낸 올해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에서 한반도가 이미 기후재난 시대에 들어섰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온과 수온 등 기후변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극한 강수와 폭염, 초강력 태풍과 산불 위험은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재난이 굉장히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불, 그다음에 폭우, 산사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복합재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몇십 년 동안은 우리가 겪게 될 새로운 기후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게 하고요.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지구 평균을 넘어섰고 증가폭도 더 큽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한반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급 멸종위기종 산양 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뒤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울타리 철거는 내년부터 진행될 계획인데 피해가 심했던 강원도 양구와 화천 일대는 우선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6년 동안 생태축을 단절시켰던 울타리가 부분 철거됩니다. 광역 울타리 1630km 가운데 설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136km를 우선 철거하고 이후 방역 효율을 고려해 단계별로 철거 구간 확대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울타리가 산양 1022마리 떼죽음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 분석하고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CCTV 200대를 달아두고 관찰했더니 멧돼지는 3%만이 울타리를 통과했고 산양은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결론이 났어도 철거 속도는 더딥니다. 1단계 우선 철거가 확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선 울타리에 막혀 왔던 길을 되돌아간 산양 발자국이 여기저기 확인됩니다. 우선 철거 구간 136km 가운데 4km는 한 달 전쯤 잘라냈지만 나머지는 철거 시점이 내년으로 잡힌 탓에 지난해 방문했을 때와 비슷한 울타리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양 주검이 가장 많이 발견됐던 강원도 양구와 화천.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멸종 위기종의 핵심 서식지 사이 높은 연결성을 보이는 지역이라며 우선 철거 대상으로 꼽은 지역이지만 1단계 우선 철거 구간에선 빠져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화천 양구 지역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울타리에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된 산비탈에서 살아남은 산양 가족이 포착됩니다. 먹이 활동을 위해 햇빛 비치는 남쪽 비탈면을 따라 내려온 건데 올봄 태어난 거로 보이는 새끼 산양도 있습니다. 산양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던 지방 1, 2차 울타리 같은 경우는 1,300km에 달합니다.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는 대부분이 지자체 1, 2차 울타리입니다. 근데 이번 차단 울타리 로드맵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을 들여 울타리 철거 계획이 나왔지만 초점은 생태계 복원보다는 여전히 방역과 울타리 유지 보수에 따른 경제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철거 울타리 기둥은 언제라도 철망을 다시 칠 수 있도록 유지한 가운데 전체 광역 울타리 39%의 철거 계획은 시점을 못 박지 않았고 38%는 존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멸종 위기종 산양의 떼죽음을 막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2025년 연예계에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논란부터 가슴 아픈 소식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올 한 해 연예계를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으로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어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많이 위중한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안성기 씨가 어제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리면서 일부 매체 보도에서는 심정지 상태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바로 이제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거기에서 중환자실로 지금 가서 계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위중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영화센터에서 안성기 씨의 첫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예, 서울영화센터에서 안성기 씨의 회고전이 오늘까지 열리고 있거든요. 안성기 씨가 그야말로 한국 영화계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인데 지금까지 안성기 씨가 나왔던 주요 작품들이 상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20일, 21일에 그 회고전에서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안성기 씨하고 80년대 콤비를 이뤘던 배창호 감독이 나와서 그 관객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정작 주인공인 안성기 씨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왔었습니다. 네, 회고전이 오늘까지라고 하니까요. 안성기 배우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좀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연예계 이슈들 하나씩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박나래 씨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논란입니다. 박나래 씨가 지금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을 했고 경찰은 박나래 씨와 관련한 7건의 수사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박나래 씨 관련해서 여러 건들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뭐 의료법 위반 혐의라든가 특수상해,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명예훼손, 횡령 등등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것들의 혐의가 박나래 씨한테 적용이 된 것이고 또 박나래 씨하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한테는 또 횡령 혐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갈래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수사가 뭐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까지만 나와 있고 그거 이상의 다른 정보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불법 시술 여파는 다른 연예인들에게까지 퍼졌는데 키 씨와 입 짧은 햇님도 불법 의료 시술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연예계의 일명 주사이모 논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퍼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 사건이 약간 의외인 측면도 있는데 맨 처음에 폭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터진 이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초의 폭로 보도 때는 이름하고 주사 이모하고 많은 유명인들이 연루됐다는 식으로 처음엔 폭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일파만파 퍼져나갈 것인가 했었는데 지금 연예인들 몇 명 이름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좀 잠잠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폭로 보도와는 달리 요 정도 선에서 그럼 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을 테니까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면서 더 이게 확산이 될 것인지 요거는 이제 새해가 되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의 논란이 아닌 그룹 단위의 갈등 사례도 있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전속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소식을 냈습니다. 뉴진스 완전체가 무산된 건데 아직 민지와는 복귀를 논의 중인 것 같은데 합류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의 그동안의 태도만 보면 복귀를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3명은 이제 복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민지 씨는 어떻게 될런지. 그런데 이제 어도어나 하이브의 태도를 보면 그 이 민지 씨 측에서 뭔가 잘못을 사과하고 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 그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길래 그렇게 어도어와 하이브를 적대시하게 됐는지 그동안의 경과를 좀 밝히고 요 정도만 해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민지 씨가 지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뭔가 지금 뭐 앞날을 섣불리 점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제발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그래서 뭐 오해가 있었다면 풀리고 그래서 좀 그 멤버들이 제대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는 있지만 뭐라고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도어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에게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멤버뿐만이 아니라 멤버의 가족한테도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모르는데 앞으로 이제 그 법적 다툼이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입장이 나오겠죠. 뭐 다니엘 씨나 다니엘 씨의 가족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라고 어도어 하이브 측에서는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이제 반대로 민희진 씨나 뭐 다니엘 씨 측에서는 또 어도어 하이브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또 주장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들이 다 나오면 그거를 보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마 그 관련된 보도가 이제 사회가 되면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그 민희진 씨나 뉴진스 측에서는
어도 하이브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있다. 또 뭐 민희씨는 그 하이브 측에서 뭐 증거들을 짜깁기 뭐 조작했다 이런 치료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러면 이러한 법적인 다툼을 하면서 앞으로 그 민희진 뉴진스 측에 자신들의 증거를 제출을 하면서 하이브가 뭐를 짜깁기 했고 뭐를 뭐 조작을 했다는 건지 뭐 증거의 원본을 공개를 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지금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뭐 여론도 그렇고 무엇보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볼 것인지 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개인의 과거와 사회적 논란이 연예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죠. 네, 배우 조진웅 씨가 이 소년범 전력의 은퇴를 선언했는데 여기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소년범 전력 자체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확대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년범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뭐 법적인 어떠한 뭐 이 정리가 끝났으면 나중에 완전히 용서하고 모든 걸 다 받아줄 것인가. 예. 아니다. 그래도 어른이 됐어도 뭔가 여전히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인 논쟁으로 번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제 정치권에까지 가세하면서 정치권 논쟁까지 됐는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조진웅 씨가 정확히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폭로 보도가 나온 거 그 내용 그게 단데 그 폭로 보도의 내용이 좀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조진웅 씨가 정확히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알 수 없게 보도가 작성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 최초의 그 매체도 그 정확한 과거의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용서해주자 이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용서 안 된다 이러니까 뭔가 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지 사실 의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뭐가 드러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소년범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에 너무 그 잘못이 심각해지고 있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용서해주자고 하기만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인은 은퇴를 했지만 본인이 참여한 작품 시그널2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볼까요? 네, 한 해 동안 뜨겁게 달군 소식이라면 캐대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뭐 영화는 안 봤더라도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내에서 K-팝의 위상을 바꿔놓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K-팝이 미국 내에서 뭐 앨범도 많이 팔리고 그랬지만 아무래도 일부의 비주류의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그 일반적인 미국인들, K-팝한테 관심이 없었던 일반적인 미국인들한테까지 K-팝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K-팝 데몬 헌터스의 대성공이 K-팝 인기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할 정도로 네. 최근에 K-팝을 새롭게 듣게 된 미국인들 중에 40%가 캐대헌을 보고 K-팝을 듣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이 대단하네요. K-팝 데몬 헌터스가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거든요. 예. 미국 영화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미국 영화 덕분에 우리나라 한류와 K-팝이 굉장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까지 많이 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찾는 관광객이 최대가 2019년에 1,750만 명이었는데 올해 1,85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를 그러네요. 경신했는데 네. 지금 1,850만 번째 한국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분한테 딱 한국이 어딜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장소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 데몬 헌터스 후속편 계약이 또 체결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백정원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더본 코리아 논란에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6개월 만에 빠른 컴백을 선택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 연예계 인사, 백종원 씨가 물론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제 연예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그 연예계 인사들이 무리를 빚고 이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시각이 안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좋지는 않은데 다만 백종원 씨의 복귀가 백종원 씨를 타이틀로 내걸고 막 화려하게 주인공이 돼서 복귀한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돼 있던 것이 백종원 씨 논란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이 사장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한에서 그냥 백종원 씨의 맡은 역할만 했다. 뭐 간판은 아니고 이런 정도 느낌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네티즌들도 지금 이해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배우 이순재 씨 그리고 개그맨 전유성 씨, 가수 송대관 씨 등 이 연예계의 큰 별들이 별세하는 또 마음 아픈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 정도 되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요때 그 한국 대중문화계를 대표했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지금 한 분, 두 분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올해 특히 뭐 그 이순재 씨, 전유성 씨, 뭐 송대관 씨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뭔가 한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안타까워했었고 또 뭐 이순재 씨, 전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해서 미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생전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모범적인 활동을 했고 후배들을 많이 챙겼다.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연기와 뭐 코미디에 임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많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됐고 네티즌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어르신들의 존재가 그동안 한국 연예계를 뭐 뒷받침해왔구나 이런 게 다시금 재인식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많은 소식들 다사다난했던 연예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내미 장가 보냈어요. 토익 공부를 사실 못했던 게 이직이 목표였는데 이직하게 돼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예쁜 여자친구랑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미탄파가 올해의 마지막 날을 배웅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6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날은 춥지만 해넘이 명소인 이곳 남산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넘이 보러 오신다면 추위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광주와 안동 영상 1도에 그치겠고요.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한파특보는 또 한 번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일부 내륙은 한파경보로 특보가 격상됐고요. 서울과 충청, 남부 내륙 곳곳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 속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에, 광주는 5시 30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저물겠습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다가오면서 보기 어렵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에는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내일 밤부터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빙판길 사고 등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넘이 해돋이 보러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마지막 날 뉴스나우 마칩니다. 저희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